일단은 지리 영역입니다. 자, 지리 영역에서 첫 번째로 배울 내용은요. 세계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인데요. 이 단원에서 배울 내용은 핵심적으로는 이거예요. 세계의 자연환경. 자연환경이라는 게 뭘까요? 자연이죠, 그냥. 바람 불고 비가 오고 이런 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문환경. 이 인문환경이라는 건 뭐냐면요. 자연환경은 날씨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인문환경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살면서 뭐라고 하죠? 살면서 우리가 쓰는 것들을 포함한다고 할까요? 언어라든지 옷을 좀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의복이라든지 종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문환경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자연환경과 관련해서는 뭘 배울 거냐면요. 기후를 배울 거예요. 그리고 인문환경과 관련해서는 문화 지역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여기 함께 배워요 여기에 있어요. 함께 배워요 같이 읽어볼까요? 기후에 따라 달라지는 인간의 생활 양식에 대해 파악한다. 세계의 다양한 문화 지역의 특징에 대해 파악한다. 근데 이 시간에 볼 내용은 기후만 볼 겁니다. 기후만 볼 거고 다음 시간에 문화 지역을 볼게요. 자, 1단원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연환경과 생활 봅시다. 자연환경은 인간의 거주 조건과 생활 양식, 산업 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제가 아까 위에서 뭐라고 했죠? 날씨가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쳐. 언어, 의복, 종교와 같은 인문 환경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쳐. 라는 게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이에요. 여기 그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죠? 자연환경은 인간의 거주 조건과 생활 양식, 산업 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지역마다 기후, 지형, 토양, 식생 등의 조건에 따라 고유한 생활 양식이 형성된다. 당연한 내용이죠.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볼까요? 그러니까 더우면 어떤 옷을 입어요? 더우면 얇은 옷을 입죠. 그쵸? 두꺼운 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한여름에 패딩을 입을 수 있을까요? 입을 수는 있겠지만 보통 입지 않죠. 그리고 하나 더 생각을 해보자면 비가 많이 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비가 많이 오면 우리는 우산을 써요. 그쵸? 이런 것들이 그게 날씨가 자연환경이 지금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두 번째 봅시다. 기후. 기온 강수에 따라 세계를 다양한 기후로 구분한다. 기온은 뭐죠? 기온은 온도예요. 온도. 강수는 뭘 말하는 거냐면 비가 얼마나 오는지. 뉴스에서 강수량이 얼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강수량 할 때 그 강수입니다. 그러니까 온도 그리고 비가 얼마나 오는지에 따라서 세계를 다양한 기후로 구분을 합니다. 밑에 보면 표 나와 있잖아요. 이 기후 구분은 누가 만들었냐면요. 쾌펜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이 사람이 쾌펜입니다. 보이시죠? 딱 뭔가 교수님 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이 사람 이름은 블라디미르 쾌펜이에요. 쾌펜. 블라디미르 쾌펜. 예쁘게 다시 써드릴게요. 성이 블라디미르인지 쾌펜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이 블라디미르라는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푸틴이에요. 푸틴 어느 나라 사람이죠? 푸틴? 러시아 사람이죠. 그럼 쾌펜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쾌펜은? 맞아요. 러시아 사람이에요. 러시아 사람인데 이 사람은 사실 러시아에서 태어났지만 주로 어디에서 생활을 했냐면 독일에서 많이 생활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 아빠가 교수님이었거든요. 교수님이니까 이 아빠를 따라서 교수님을 따라서 이제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닌 거죠. 근데 쾌펜이 어느 것에 관심이 있었냐면 기후에 관심이 있었어요. 기후에도 관심이 있었지만 한 가지 더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게 바로 식물이에요. 식물. 쾌펜이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어떤 것을 발견하게 됐냐면 기후라는 것이 식물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구나. 식물이 기후에게 많은 영향을 받는구나. 그래서 기후에 따라서 식물이 자랄 수도 있고 안 자랄 수도 있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쾌펜이 정한 이 기후 구분은 지금까지도 쓰이고 있는데요. 그 상징성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이 기후 구분은 누가 한 거냐면 쾌펜이라는 사람이 했습니다. 쾌펜이 했어요. 쾌펜이 했고, 쾌펜이 기후 구분이 지금까지 쓰이는 이유는 이 사람은 뭘 사용했냐면 기호를 사용했어. 기호를 사용해서 기호를 알고 있다면 누구든지 어떤 기후인지 알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밑에 열대기후가 나와 있잖아요. 열대기후는 A, 냉대기후는 D, 건조기후는 B, 한대기후는 E, 온대기후는 C. 이렇게 기후를 매겼거든요. 그러면 A를 보면 사람들이 어떤 기후인지 알 수 있을까요? 맞아요. 열대기후인지 알 수 있겠죠. 그럼 B를 보면요. 아, 이건 건조기후구나 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겠죠. 이 사람은 기후를 구분하는데 기호를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많이 회자가 되는 학자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의 기후 구분 중에 상징적으로 볼 것은 뭐냐면 식물을 활용했다는 거. 식물은 자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식물이 자라려면요. 태양이 있어야겠죠. 광합성을 해야 되니까. 그 광합성 배우셨죠? 안 배우셨다고요? 이제 배우실 거예요. 광합성 쉽게 말하면 얘네들은 빛을 먹고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빛을 먹어서 에너지를 만들고 그걸로 성장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물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세 번째 또 뭐가 필요할까요? 제가 기억이 났었는데 세 번째 까먹었어요. 나중에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두 개만 기억해주세요. 빛이랑 물이 필요해요. 그쵸? 이거에 따라서 기후를 구분했습니다. 기후를 어떻게 구분했냐면, 자, 이 부분은 같이 써주세요. 기후를 어떻게 구분했냐면요. 이제 같이 쓰셔야 됩니다. 수목기후와 무수목기후로 나눴어요. 수목기후와 무수목기후. 수목이 뭘까요? 식물이에요, 식물. 수목이 뭐냐면 식물을 뜻해요. 제가 밑에도 여기 적어드렸죠, 식물을 뜻해요. 그러니까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기후는 수목기후라고 부르고, 식물이 자랄 수 없는 환경은 무수목기후라고 구분을 했습니다. 쾌펜이.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기후가 무엇인지 먼저 알려드리면요. 열대기후, 그리고 온대기후, 냉대기후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수목기후, 식물이 자랄 수 없는 환경은요. 건조기후 중에 대표적으로는 사막기후가 있어요. 사막에서는 식물이 자랄 수 없죠. 그리고 한대기후가 있습니다. 쾌펜이 이렇게 기후를 나누었어요. 이 부분 일단 알아두셔야 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 지도를 보면서 같이 이야기할 게 있는데요. 뒤에 가서 나중에 배울 거지만 우리가 이 지도를 읽는 방법을 배울 텐데요. 그럼 지도를 볼 때 가운데 여기 실선이 있잖아요. 이 실선이 뭐냐면 적도입니다. 실선이 뭐라고요? 적도예요. 적도는 0도예요. 0도. 잘 모르시겠죠? 자, 우리가 지구본을 볼 때 혹은 지도를 볼 때 선을 그어서 봐요. 이렇게 가로선을 긋기도 하고 세로선을 긋기도 하고 할 수 있겠죠? 그쵸? 이렇게 쭉 예쁘게 그어본다고 한다면 가로선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위선이라고 불러요. 위선이라고 부르고, 이 세로선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경선이라고 불러요. 혹시 이 배우를 아시나요? 이 배우? 아이고, 너무 못생겨져 버렸네. 이 배우 아시나요? 이 배우? 드라마에서 뭔가 한번 본 것 같지 않나요? 이 배우가 이름이 뭐냐면요. 신세경이에요. 신세경 씨. 예쁘죠? 이분을 왜 보여드렸냐면, 이거 외우기 어렵잖아요. 가로선, 세로선. 자, 세로선은 경선이다. 그거 기억하시려면 세경. 방금 보여드린 예쁜 아가씨를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에 가로선은 위선이다. 가위. 이렇게 기억합시다. 알겠죠? 그리고 이 경선 중에서도 이렇게 뭐라고 하죠? 시간의 기준이 되는 선. 우리나라는 유럽보다 8시간이 더 빠르거든요? 그럼 어딘가 기준이 있으니까 몇 시간 빠른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기준이 되는 선이 어디냐면 여기 영국입니다. 이 기준이 되는 선은 본초좌우선이라고 해요. 나중에 배울 겁니다. 그리고 본초좌우선에서 180도 밖에 이렇게 있는 이렇게 선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이 선은 뭐냐면 날짜 변경선이에요. 날짜 변경선. 지금은 몰라도 됩니다. 여기서 진짜 핵심은 뭐냐면 위도에 따라서 위도라는 건 이 지점들을 얘기하거든요. 보세요. 적도는 위도가 0도예요. 적도는 위도가 몇 도라고요? 0도. 그리고 위도는 30도 단위로 따지거든요. 그래서 위도가 여기가 0도라면 여기가 0도이면 30도, 60도, 맨 위가 90도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남반구도 0도, 30도, 60도, 90도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낮은 위도에서 저위도에서 높아지죠. 고위도로 가죠. 숫자가 높아지고 있어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가고 있어요. 저위도에서 고위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두 가지 있는데요. 어떤 게 있냐면요. 봅시다. 적도에 가까운 기후들을 볼까요? 적도에 가까운 땅들을 볼게요. 적도 지금 여기 있습니다. 다른 색으로 해드릴게요. 적도가 지금 여기 있어요. 적도는 여기 있어요. 여기. 적도가 여기 있어요. 적도에 가까운 나라들을 보면은 어떤 색이 칠해져 있나요? 빨간색이 칠해져 있죠. 빨간색은 무슨 기후예요? 열대기후예요. 여기는 열대기후가 맞네. 적도. 그리고 적도에서 멀어질수록 어떤 것 같아요? 적도에서 멀어질수록 온대기후, 냉대기후, 한대기후 점점 추워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사실은 뭐냐면요. 첫 번째 사실은 적도에 가까울수록 덥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적도에서 멀수록 어떻게 될까요? 적도에서 멀수록 춥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두 개는 꼭 필기를 해주세요. 적도에 가까울수록 덥다. 적도에서 멀수록 춥다. 근데 이 말은 곧 무슨 말이기도 하냐면요. 적도에 가까울수록 적도에 가까우려면 저위도여야 할까요? 고위도여야 할까요? 지금 적도가 여기 있어요. 적도에 가까우려면 저위도여야겠죠. 그래서 적도에 가까울수록 덥다. 이 말은 무슨 뜻과도 같냐면 저위도면 더운 거예요. 저위도일수록 덥다. 반면에 위도가 높으면 고위도일수록 춥다. 이렇게 두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과학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야 되는데요. 태양이 어떤 에너지를 뿜어내죠? 태양이 뜨겁죠. 열 에너지를 뿜어내잖아요. 태양이 열 에너지를 뿜어가지고 이렇게 지구에 오잖아요. 듣기만 하셔도 됩니다. 지구에 오면은 이렇게 열 에너지를 직방으로 받는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적도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무대에 섰습니다. 무대에 섰는데 조명을 바로 위에서 쪼일 때랑 조명을 옆에서 쪼일 때랑 또 달라요. 자, 조명을 바로 위에서 쪼이면 어떨까요? 이 사람이 더 빛나 보일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조명을 옆에서 쪼인다면 이 빛이 퍼지거든요. 퍼지니까 이 수직으로 비추는 것에 비해서는 열 에너지를 적게 받겠죠. 그래서 적도는 이렇게 수직으로 내리꽂는 것과 같습니다. 수직으로 이렇게 내리꽂는 것과
같은 에너지를 받기 때문에 덥습니다. 알겠죠? 적도에 가까울수록 덥다. 무슨 뜻이에요? 저위도일수록 덥다. 고위도일수록 춥다. 이렇게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본초자호 선언이라든지 날짜 변경선 이거는 지금 모르셔도 돼요. 알겠죠? 근데 두 가지는 아셔야 됩니다. 적도가 어디예요? 적도에 가까울수록 위도가 0도일수록 덥다. 적도에서 멀수록 춥다. 이렇게 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해둡시다. 그럼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기후 구분으로 들어가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쾌페는 기후를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처음은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기후, 식물이 자랄 수 없는 기후, 무수목기후 이렇게 나누었고요. 수목기후 중에서는 열대, 온대, 냉대가 있고요. 이렇게 세 개가 있고 무수목기후에는 건조기후랑 한대기후가 있어요. 이 기후가 5가지가 있는데 이게 잘 안 익혀진다 라고 하시면 이렇게 외웁시다. 지금 제가 필기하는 내용은 제가 그리는 내용은 필기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희 엄마는 일주일에 한 번씩 찜질방을 꼭 갑니다. 찜질방을 꼭 가는데 찜질방 이제 목욕탕 찜질방 목욕탕 이렇게 가는데 자 목욕탕 가면은 탕이 5개가 있죠. 열탕, 온탕, 그리고 차가운 물, 냉탕 이렇게 있죠. 그쵸? 탕 보면은 열탕, 온탕, 그리고 냉탕이 있죠. 그 찜질방에는 뭐가 있냐면 그 건조한 건식 사우나 방을 아시나요? 건식 사우나 방이랑 그리고 이거랑 반대되는 얼음방 있죠. 아이스방. 얼음방이 있습니다. 얼음방.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목욕탕과 찜질방을 떠올리면서 목욕탕에는 열대기후, 온대기후, 냉대기후가 있고 찜질방에는 건식 찜질방이랑 얼음방이 있다. 그게 기후 구분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캡펜이 기호를 구분할 때 기호를 붙였다고 했잖아요. 기호를 붙였는데 기호는 어떤 순서로 붙였냐면 아까 봤던 대로 적도에서 가까운 순서부터 위로 가게 기호를 붙였어요. 자 볼까요? 같이 이거 지울게요. 적도선 지울게요. 자 적도에서 가까운 순서대로 기호를 기호를 붙였습니다. 적도에서 가까운 거 빨간색 뭐죠? 열대 기후가 있네요. 그 위에는 어때요? 빨간색 기후 옆에는 초록색도 있긴 하지만 주로 노란색이 더 많습니다. 노란색은 건조기후예요. 건조기후 위에는요, 위 혹은 옆에는요, 온대기후 있고요. 그리고 잘못했다. 다시 써드릴게요. 적도에서 가까울수록 적도에서 가까운 지역의 열대기후. 위로 가면은 건조 위에는 온대기후가 있고요. 그 위에는 냉대기후가 있고요. 그 위에는 한대기후가 있어요. 그렇게 순서대로 붙여줬는데요. 기후를 열대기후는 A, 건조기후에는 B, 온대기후에는 C, 냉대기후에는 D, 한대기후에는 E 이렇게 기후를 붙여줬습니다. 열대기후는 알파벳이 뭐였죠? A였습니다. 열대기후는 A 딱 라고 붙여줬어요. 기호를. 기호는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알아두면 좋아요. 첫 번째로 이 열대기후 안에서도 기후를 또 나눌 수가 있는데요. 열대기후 안에서도 기후를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열대우림기후. 그리고 두 번째는 사바나기후. 마지막은 열대고산기후입니다. 열대고산 하나 더 있다. 열대고산기후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사이에 써주세요. 몬순, 열대몬순기후가 있습니다. 차근차근 볼게요. 첫 번째로 열대우림 봅시다. 열대우림기후는요.
겨울의 평균 기온이 18도 이상이에요.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은 뭐라고 하냐면 겨울 평균 기온 이거 있죠.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최한월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고로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이 18도 이상이래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겨울이 언제? 우리는 12월부터 뭐 1월, 2월까지가 겨울이잖아요. 근데 겨울에 12월부터 2월 사이에 열대우림 기후는 18도 이상인 거예요. 제일 추운 날에도. 덥겠죠. 맞습니다. 덥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운 지역에서 살고 있는 이 열대우림 기후의 사람들은 옷을 어떤 옷을 입을까요? 패딩을 입을까요? 아니죠. 보온이 잘 되는 옷보다는 시원한 옷을 입겠죠. 통풍, 그 다음에 열 배출을 위해서 간편하고 헐렁한 옷을 입는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음식을 살펴보면요. 날씨가 더울수록 음식이 잘 상하잖아요. 여름이랑 겨울이랑 비교해보면 언제 더 음식이 잘 상하나요? 여름에 더 음식이 잘 상합니다. 마찬가지로 열대우림 기후에서도 음식이 매우 잘 상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향신료를 많이 사용해요. 향신료를 사용한다. 여기서 말하는 향신료는 뭐 고춧가루라든지 후추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름에 볶는 요리가 발달해 있습니다. 한번 예시로 찾아볼까요? 그림 찾아볼까요? 자, 열대우림 기후에 신세경 씨 잊으시면 안 되고요. 자, 봅시다. 열대우림 기후의 의복 같이 봅시다. 자, 밑에 내려보면은 이거는 원시 부족의 옷 말고 열대우림 기후라고 안 적어 죄송해요. 동남아 의복을 살펴보면요. 자, 이렇게 입습니다. 얇죠? 팔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 이게 메쉬 소재죠. 시원하고 바람이 잘 통하는 옷을 입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의 음식을 또 찾아볼까요? 열대우림 기후에 해당하는 베트남의 음식을 찾아보면요. 반세오는 이거 뭐냐면요. 튀긴 거예요. 여기 파전처럼 보이는 요거 있죠. 파전을 반으로 접은 것 같은 요거 보이시죠? 요거 지금 커졌어. 요거 지금 기름에 튀긴 거 보이시죠? 이게 반세오예요. 그리고 또 다른 거 보면은 지금 여기 보이는 야채라든지 이것도 사실은 튀긴 거고 이것도 튀김이에요. 이것도 튀김이고 이것도 튀김이죠. 이것도 튀김이고 이것도 튀긴 거 위에다가 새우 올린 겁니다. 이렇게 튀긴 요리, 볶은 요리가 많이 발달을 한 게 열대우림 기후의 요리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사냐 했을 때 나오는 게 이동식 화전 농업하고 플랜테이션 농업인데요. 자, 이동식 화전 농업은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동식 화전 농업을 보면요. 자,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자, 같이 볼게요. 이 열대우림 기후에서는요. 비가 굉장히 많이 와요. 근데 비가 많이 오면은 식물이 잘 자랄 것 같잖아요.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오면은 이거 마늘다예요. 마늘다라는 한자입니다. 비가 너무 많이 내리면 이 땅 속에 있는 영양분들이 충분히 여기 흡수되지 못하고 이렇게 다 밑으로 그냥 빠져나간대요. 비가 많이 오면. 그렇기 때문에 이 열대우림 기후는 어떻게 농사를 짓냐면요. 나무를 베어냅니다. 자, 열대우림 기후는 나무가 엄청 많아요. 나무를 뵭니다. 나무를 베요. 나무를 벤 다음에 여기다가 불을 질러요. 왜 불을 지르냐면 불을 지르고 나면은 뭐가 남냐면 재가 남죠. 재가 남습니다. 그런데 이 재가 땅에는 영양분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비가 엄청 많이 오면은 영양분이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흘러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불을 내서 영양분을 만들어주는 거죠. 재를. 이렇게 영양분을 넣어준 땅에다가 씨를 뿌리고 농작물을 수확하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게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이 영양분이 영원히 가지 않아요. 한 2, 3년 정도 지나가면은 이 땅이 지력을 잃으면서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농사가 불가능해집니다. 농사가 불가능해지면 경제가 황폐화가 되고 이 사람들은 다시 새로운 곳을 찾아서 떠나요. 다시 새로운 곳으로 떠나서 찾아요. 이곳에도 나무가 많겠죠. 나무가 많은데 이 나무들을 다시 베어내요. 왜 베어낼까요? 아까 말했지만 비가 많이 오면은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합니다. 땅이. 그래서 불을 질러서 재를 만들고 인위적으로 영양분을 땅에 넣어줍니다. 이렇게 영양분이 만들어진 땅에 씨를 뿌리고 농작물을 수확합니다. 그런데 2, 3년이 지나면 다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다시 이동합니다. 다시 이동해서 새로운 곳에서 나무를 베고 불을 질러서 재를 만들고 영양분을 만들어주고 씨를 뿌리고 농작물을 수확하고 이렇게 계속 사이클이 이렇게 계속 반복돼요. 이 열대우림 기후에서는. 자, 이제 그럼 교재로 돌아가 봅시다. 교재로 돌아가 보면 밑에 화살표로에서 이동식 화전농업과 플랜테이션 농업이 발달했다라고 써 있잖아요. 이 이동식 화전농업의 화가 뭐냐면 불화자예요. 불화. 저는 무슨 전자냐면 밭전자예요. 우리 아까 봤었는데 왜 이동식 화전농업일까요? 불을 질러서 밭을 만들죠. 그쵸? 불을 질러서 밭을 만들어요. 땅에 영양분을 주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게 영원히 가지 않고 2년, 3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 땅이 지력을 잃습니다. 땅에 영양분이 충분하지 않아져요. 그럼 다시 이 사람들은 이동해서 또다시 불을 지르고 밭을 만들고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농사 방법을 이동식 화전 농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볼게. 플랜테이션 농업인데요. 플랜테이션 농업인데요. 이것도 열대우림 기후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이 플랜테이션은 우리나라 말 중에 정확하게 번역할 수 있는 말이 없으니까 플랜테이션이라고 부르겠죠? 이 말은 어디서 나왔냐면 플랜트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플랜트가 뭐냐면 식물입니다. 플랜테이션 농업은 하나의 식물만 미친 듯이 짓는 거예요. 밑에 우리 사진 볼까요? 사진 보면은 플랜테이션 농업해서 나와 있고 지금 어때요? 이 넓은 땅에 다 똑같은 종류의 작물이 심겨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플랜테이션 농업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뭐가 있냐면 플랜테이션 농업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커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대우림 기후에서는 커피가 엄청 많이 납니다. 대표적으로 커피가 유명한 나라들을 꼽아보면요. 에티오피아, 베트남, 그다음에 인도네시아를 인니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이런 나라들인데 이런 나라들 어디 있냐면요. 자, 지도 가서 봅시다. 에티오피아 어디 있냐? 에티오피아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셨죠? 에티오피아 여기 있다. 여기 있고 베트남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요거가 이렇게가 인도네시아고요. 그다음에 쭉 적도 따라서 가면은 나오는 국가가 브라질도 엄청나게 커피를 많이 수출하는 나라예요. 왜? 이 열대 기후는 뭐가 발달해서 플랜테이션 농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에티오피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등등. 이곳의 집 구조를 보면요. 이 주는 주택할 때 그 주예요. 집을 말합니다. 이 집은 개방적인 구조를 띨 거예요. 개방적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개방적이다. 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왜 문이 열려 있을까요? 더우니까 바람이 많이 들어오게끔 이렇게 한 거죠. 우리 죽부인 있죠. 죽부인도 이렇게 보면은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기로 이렇게 바람이 슝슝 통해서 시원하라고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이 죽부인의 원리를 집에다가 적용하겠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 그림 보면은 이렇게 구멍이 많이 뚫린 모습들 볼 수가 있죠. 구멍 많이 뚫려 있고. 그리고 이 더운 지역에서는 뭐가 많냐면요. 벌레가 많죠.
벌레. 그리고 땅에 가까울수록 뜨거워요. 더움. 제가 1층에 살고 있는데요. 1층에 살면서 정말 큰 고충 중에 하나가 바로 벌레입니다. 벌레가 너무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위층에 비해서는 바람이 많이 안 부니까 많이 덥죠. 그래서 열대고상가옥이라는 것을 짓는데요. 열대기후의 사람들은 보면은 인위적으로 집 밑에, 집을 이렇게 지금 지었잖아요. 집을 지었는데 인위적으로 밑에 다리를 놓습니다. 다리를 지어줘요. 인위적으로 바닥에서부터 띄우는 거죠. 왜? 벌레도 많고 땅에 가까우면 더우니까, 땅에서 올라오는 열기가 있잖아요. 더우니까 열대고상가옥이라는 것을 짓는 겁니다. 자, 하나 더 밑줄 치면은 해충과 지열 방지를 위해 고상가옥이 발달했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밑에 같이 더 알아두기 위해서 열대우림기후 볼게요. 자, 같이 보면은 셀바스라고 나와 있죠. 이 사진을 보면은 나무가 많은가요? 적은가요? 나무가 엄청 많죠. 이렇게 열대우림기후는 식물이 엄청 많이 자란다. 셀바스라는 지역은 어디냐면요, 지구상에서 식물이 가장 빨리 자라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셀바스이고, 이렇게 열대우림기후는 식물이 엄청 많다. 셀바스 말고도 대표적인 지역으로 어디가 있냐면 아마존도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 보면은 이동식 화전농업 나와 있죠? 왜 이동식 화전농업이라고 했죠? 다시 한 번 더 얘기 드릴게요. 자, 열대우림기후는 이렇게 나무가 많아요. 이렇게 나무가 많은데, 열대우림기후는 나무도 많지만 뭐가 많이 내리냐면 비가 많이 내려요. 근데 비가 많이 내리면, 너무 많이 내리면 이 영양분이 땅에 흡수되지 못하고 다 흘러서 내려간다고 했어요. 그럼 이 땅에서 식물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인위적으로 이 땅에 영양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나무들을 다 벤 다음에 여기다가 불을 질러요. 불을 지르면 이 나무는 재가 됩니다. 그런데 재가 되면 이 재는 땅에 영양분으로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농사를 이제 잘 짓고 살 수 있겠죠? 농사를 잘 짓다가, 농사를 잘 짓는데 이 농사도 영원히 가능한 것이 아니라 2년, 3년 뒤에는 또 다시 영양분을 잃습니다. 영양분이 다 사라져서 지력을 잃어요. 지력을 잃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시 나무가 많은 어떤 곳으로 이동을 해서 다시 나무들을 싹 베고 불을 지르고 농사를 짓습니다. 이러한 농사의 형태를 이동식 화전농업이라고 부른답니다. 여기서 화는 불화, 밭전이라고 이야기를 들었고요. 이렇게 불을 지르고 농사를 지으면서 이동한다. 그래서 이동식 화전농업입니다. 플랜테이션 농업은 하나의 식물만 심는 거예요. 하나만 미친 듯이. 대표적으로 커피. 꼭 기억을 해둡시다. 그다음 이 사람들은 땅의 열기에서부터 멀리 가기 위해서 어떤 가옥을 짓냐면요, 고상가옥을 짓습니다. 고상가옥의 특징은요, 구멍이 많이 뚫려 있고요. 그 다음에 지면으로부터 떨어져서 이렇게 짓고요. 한 가지 더 특징이 더 있는데요, 이렇게 지붕이 가팔라요. 우리나라 한옥봐도 이렇게 지붕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비가 많이 와서.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비가 잘 흘러내려가라고 이렇게 가파른 지붕을 갖고 있는 집을 지은 것이랍니다.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은 이렇게 평평한 지붕을 짓겠죠. 평평한 지붕을 지으면 이제 여기 비가 고이고 하니까 가파르게 비가 잘 내려가는 이런 집을 지었답니다. 열대우림기후. 자, 두 번째로 가서 열대고상기후 봅시다. 열대고상기후. 열대고상기후는요, 여기도 A를 붙이긴 하는데 이 열대고상기후는 A, H 이렇게 해줍니다. 여기 위에 열대우림기후는 기호로 하면은 AF가 돼요.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모르셔도 돼요. 열대 고산기후는 왜 이렇게 부르냐면요. 이 열대 고산기후라는 게 이 고산이 뭘까요? 고산. 산이 높아요. 산이 높은 거예요. 높은 곳에 있는 거예요. 열대 고산기후의 대표적인 도시들은 아까 봤었던 에티오피아의 아디스아바바, 그 다음에 콜롬비아의 라고스, 뭐 이런 곳들이 있는데요. 주로 이렇게 열대기후의 고산기후의 도시들이 많이 위치를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아메리카에는 안데스 산맥도 있고요. 아이고. 열대기후, 적도에 위치하지만 높이 있으면 어떨까요? 높이 있으면 그렇게 덥지 않아요. 그쵸? 산에 올라가면 이 땅에서 멀어질수록 시원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땅에서 다리를 놓은 이런 집을 짓는 것이고, 열대고산기후는 보면요, 이렇게 높은 곳에 위치를 하는데, 이 높은 곳 중에서도 이 높은 도시에 올라가면 산지의 구릉 사이에서 밀집해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파카 등을 목축해요. 알파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까요? 네. 알파카 찾아봅시다. 알파카. 요렇게 생긴 애들. 뭔가 양 같죠? 이런 애들을 알파카라고 하고요. 이런 애들을 주로 키운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위도상으로는 어떤 선을 보자는 거예요? 가로선을 보자는 거예요. 가로선을 보면은 적도 근처에 위치해 있어요. 아까 얘기했는데 적도 근처에 위치해 있으면 저 위도로 갈수록 어떻게 된다고 했죠? 맞아요. 저 위도로 갈수록 덥습니다. 더워야 돼요, 원래는. 그런데 해발 고도가 높아서, 이 말은 그냥 높이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높이 있어서, 이 도시가 매우 높이 있어서, 엄청나게 높이 있어서 연중 1년 내내 봄과 같은 기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기후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상춘기후라고도 불러요. 왜 상춘기후냐면, 이 상춘기후 할 때 상은요, 항상 할 때 상이에요. 항상 봄춘입니다. 봄춘. 항상 봄과 같다. 열대 고산기후는. 그래서 상춘기후라고 부릅니다. 여기 특징은요, 연중 봄과 같은 기후가 나타난대요. 1년 내내 15도 정도의 기온이 유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옷차림을 어떻게 입냐면요, 우리가 봄이랑 가을에는 어때요? 우리나라 봄이랑 가을에는 아침이랑 저녁으로는 쌀쌀하고 낮에는 덥죠.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망토처럼 생긴 판초라는 것을 입어요. 망토처럼 생긴 판초라는 것을 입습니다. 그래서 판초라는 전통 의상인 거죠. 이 판초라는 옷을 입어서 아침 저녁으로 추울 때는 이 판초를 입고, 낮에는 더우니까 이 판초를 벗겠죠. 판초 사진도 찾아볼까요? 판초 사진도 봅시다. 판초 찾아보면요, 요런 거 보셨죠? 보신 적 있죠? 망토. 이런 것을 입더라 라고 하는 거. 이번 시간은 벌써 40분이나 했네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건조기후와 온대기후를 설명드릴게요. 안녕.